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닥불 앞에서 다들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죠? 그때 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크게 다쳤다는 평범하지만 아주 안타까운 일상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당연히, 아이고, 어떡해요, 괜찮으신가요? 하고 위로를 건네는 게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제프 베이조스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형식적인 위로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뭔가 엄청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수행원과 함께 그 자리를 황급히 도망쳐버렸죠. 네, 말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기이한 반응을 보인 건지 이 일화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현대 테크 엘리트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부를 가진 기술 거물들 사이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심리적 돌연변이에 관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들도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간이라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연결고리를 오히려 피해야 할 위험한 취약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기술 거물들의 머릿속엔 어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걸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공감이라는 백도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은 따뜻한 연민이나 감정적인 교류잖아요. 하지만 베조스 같은 억만장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들은 365일 내내 24시간 자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요. 그렇다 보니 공감을 철저히 계산된 의도로 해석하게 된 겁니다. 즉, 누군가 고통을 공유하거나 감정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조차 나의 자원을 빼앗기 위한 해킹 시도, 다시 말해 내 시스템의 백도어를 열고 들어오려는 수작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즉시 피하는 도피를 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런 심리가 그냥 개인적인 방어 기제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확고한 하나의 이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주장을 한번 보시죠. 그는 공감을 서구 문명의 근본적 약점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진보적인 사회가 이 공감이라는 요소를 무기화해서 오히려 합리적인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려 든다는 게 그의 철학적인 시각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 시대의 엘리트들이 인간의 대인관계 자체를 일종의 시스템 보원 위협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주제, 과거의 거물들 대 현대 엘리트들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원래 옛날부터 엄청난 부자들은 다 피도 눈물도 없지 않았나? 맞습니다. 19세기 도금 시대에 앤드류 카네기 같은 이른바 강도 귀족들도 무자비하긴 했죠. 하지만 그들과 지금의 엘리트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거물들은 적어도 현실 세계에 직접 몸을 부딪혔어요. 노동자들의 반발에 정면으로 맞서고 세상을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하려고 싸웠단 말이죠. 반면에 현대의 테크 엘리트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실패나 상실의 두려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감각 차단 탱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의 마찰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 인간적인 교감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그냥 현실에서 쓱 도피해버리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섹션, 불매운동이 불가능한 제국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이조스가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 꽤 가정적인 남편 연기를 하곤 했잖아요. 근데 왜 이제는 그런 PR조차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그들이 구축한 세 가지 압도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클라우드나 이메일 같은 우리가 숨 쉬듯 써야 하는 필수 인프라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안 쓸 수가 없으니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둘째, 어떤 엄청난 실패를 겪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세상과 단절된 완벽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오만함이 생겨났죠. 대중이 전혀 원하지 않는 AI 도구를 마구 밀어붙이면서도 어쩌겠어, 그냥 받아들여 라고 강요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무감각의 무기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완벽한 시스템적 보호막은 그들에게 심리적인 면죄부를 줍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 벤처 자본가인 마크 안드레센의 말을 들어보죠. 그는 자기는 자기 성찰을 전혀, 말 그대로 제로로 하지 않는다고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남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도덕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타인을 그저 내 목적을 위해 조작해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거죠. 결국 이 공감불능 상태를 일종의 뛰어난 비즈니스 초능력으로 철저히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만함은 마크 저커버그의 최근 선언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 과거 기술업계의 리더들이 어떻게든 대중에게 영감을 주고 불만이 생기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설득하려 했던 그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그럼 5번째 섹션. 과연 그들을 멈출 수 있을까요? 과거의 정부는 스탠더드 오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강제로 쪼개면서 기업의 권력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딜레마 때문이죠. 정부가 마음을 먹어도 멈추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해한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을 자동차 결함처럼 리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억만장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노이즈 같은 효율성 부서를 앞세워 아예 규제기관 자체를 해체하고 무력화시키려 들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치명적인데요. 국가 안보와의 결탁입니다. 팔란티어 사례에서 보듯이 군사나 정보기관들이 이미 테크 기업의 AI와 인프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들을 무작정 통제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아주 옴짝달싹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들, 그걸 통제하는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현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마저 단순한 조종 시도나 해킹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렇다면 타인에게 철저히 무감각한 이들이 설계해 나가는 그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과연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와 가치가 살아남을 공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오늘 정리해드린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